그림과 같은 단순보의 최대 전달 능력은 전달 능력도란 전달력의 크기를 해당 단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된다. 최대 전달 능력도를 계산할 때는 VA에다가 전단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개수는 단면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단면의 모양이 사각형일 때 최대 전달 능력도를 구하는 공식은 이와 같다. 문제에서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먼저 최대 전달력 VMAX를 구해주면 된다. 현재 단순보의 등분 포화중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최대 전달력은 양단 A, B 지점에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 전달력은 Bmax이고 E는 WL을 2로 나눈 것이다. 그리고 A는 단면적의 크기를 구해주면 된다. A는 B 곱하기 H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제 식을 정리하면 따라서 최대 전달 능력은 4분의 3 곱하기 WL을 BH로 나눈 것이다. 강구조 용접에서 용접결함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2018년도에도 출제된 적이 있는 쉬운 건축구조 개념 문제입니다. 건축기사에 출제되는 용접결함의 종류로는 오버랩, 언더컷, 슬래그 감싸들기, 블로우 홀, 피트, PCI가 있습니다. 3번 가우징은 용접결함이 아니라 용접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아크나 산소절단기를 사용해서 금속 표면에 홍을 파내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용접결함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답은 3번 가우징입니다. 콘크리트에 의한 공칭 전단 강도가 140kN, 전단 철근에 의한 공칭 전단 강도가 120kN일 때 설계 전단 강도는? 이 문제는 따로 공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전단 강도는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와 철근의 전단 강도의 값을 더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단 강도 V에는 140 더하기 120에서 260kN입니다. 문제에서 설계 전단 강도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전단 강도의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강도 감소 계수는 0.75라고 값이 주어졌으므로 260에 0.75를 곱해주면 195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195kN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부정정보의 부재력 MAB의 크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먼저 부정정구조물의 반력과 모멘트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공식들은 건축기사뿐만 아니라 공기업 전공시험에도 종종 출제됩니다. 꽤 난이도 있는 공식들이지만 한번 외워두면 관련 문제는 공식에 대입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해당 부정정 구조물은 양단 고정단이고 등분 포화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고정단의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공식에 알맞은 값을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L값을 4가 아닌 2m를 대입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구조물을 보시면 부정 정보의 중앙에 이동 지점 C가 해당 구조물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C에서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C 지점이 없다면 원래 보는 전체가 하나로 휘게 되는데 C 지점이 중간에서 구조물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어구간과 B구간은 따로 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정 정보는 AB 구간, BC 구간 두 개로 끊어서 봐야 합니다. 따라서 L값에 전체 길이 4m를 대입하는 것이 아닌 절반인 2m를 대입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계산을 정리해보면 부재력 MAB의 크기는 2kNm가 되므로 답은 1번이 됩니다. 강도 설계법에서 D22 압축 2형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는? 이 문제는 지금까지 총 3번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철근의 정착 길이를 묻는 문제는 매년 꼭 출제되고 건축구조에서 필수로 알아야 할 공식입니다. 공식을 간단히 살펴보면 철근의 정착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철근의 종류에 따라 보정 개수를 곱해주게 됩니다. 이때 압축 철근이나 인장 철근이냐에 따라 보정 개수가 달라집니다. 문제에서는 압축 2형 철근이라 했으므로 보정 개수는 0.25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제 식에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D22이므로 철근의 지름은 22mm, 철근의 항복 강도는 400MPa, 경량 콘크리트 개수는 1,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27MPa로 계산해주면 423.4mm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체크해주면 됩니다.
다음 트러스 구조물에서 부재력이 0이 되는 부재의 개수는? 트러스 구조물을 해석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각 부재들은 힌지로 연결되어 있고 외력 하중과 반력은 모두 트러스의 절점에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트러스 구조물에서 부재력이 0인 부재를 구하기 위해서 절점에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와 작용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하중 외력이 작용하지 않고 지점이 아닌 절점을 찾습니다. 이 구조물에서는 D와 F를 찾을 수 있겠네요. 먼저 절점 F를 살펴보겠습니다. 절점에 3개의 부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 2개가 일직선이면 다른 한 부재의 부재력은 0이 됩니다. 이 구조물을 가지고 설명해 보자면 먼저 절점 F에는 3개의 부재가 연결되어 있고 그중 AF 부재와 FB 부재가 서로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AF 부재와 FB 부재의 부재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어 평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재 DF의 부재력은 0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절점에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절점에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 부재축과 외력이 나란하게 작용하게 되면 다른 한 부재의 부재력은 0이 됩니다. 이 구조물에서는 C와 E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절점 C를 살펴보겠습니다. 절점 C에는 수평 방향으로 외력 2kN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CD 부재는 외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나란하게 놓여 있으므로 CD의 부재력은 2kN이 됩니다. 그렇게 나머지 다른 한 부재인 AC의 부재력은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절점 E를 보면 2kN의 외력이 하향으로 작용하고 EB 부재의 부재력은 2kN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한 부재인 D 부재의 부재력은 0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부재력이 0이 되는 부재는 AC 부재, DF 부재, D 부재 총 3개가 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멘 구조물의 부정정 차수는? 이 문제는 구조물의 판별식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구조물의 판별식은 건축 구조에서 필수로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마감한다 블로그에도 상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 참고 바랍니다. 구조물의 판별식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그럼 해당 라멘 구조물의 부정정 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값인 지점의 반력을 구해보겠습니다. 해당 구조물은 회전 지점이 2개가 보이네요. 참고로 회전 지점의 반력수는 2개입니다. 따라서 반력수하는 4가 됩니다. 그 다음 n값인 부재수를 세워주겠습니다. 각 절점에 연결되어 있는 부재들의 개수는 간단히 눈에 보이는 막대기들만 세워주시면 됩니다. 총 세어보면 부재수는 9가 됩니다. 세 번째로 강절점수를 구해줍니다. 강절점수를 구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어주면 기역자는 2개 플러스 자는 3개이므로 다 더해주면 강절점수는 1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점수만 구해주면 됩니다. 절점수는 총 7개가 됩니다. 자, 이제 식을 정리해보면 이 라멘 구조물은 10차 부정정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강합성 구조에서 합성부 A의 슬래브 유효폭은? 이 문제는 지금까지 총 4번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건축구조도 문제 은행식으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있으니 기존 기출문제들을 꼭 풀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T형보의 유효폭을 구하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슬래브의 두께에 16배 해주고 여기에 보의 폭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양측 슬래브의 중심거리, 마지막으로 스팬의 4분의 1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 3가지를 구한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바로 유효폭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합성보의 유효폭을 물어보았습니다. 합성보도 T형보처럼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유효폭을 구하기 위해서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했었죠. 여기서 합성보의 경우에는 첫 번째 값은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값만 구해주시면 되십니다. 먼저 양측 슬래브의 중심거리를 구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의 간격은 3000mm라고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좌우 각각 1500씩 해서 총 3000mm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 경과는 7200mm이며 2의 4분의 1 값을 구해주면 1800mm가 나옵니다. 둘 중 작은 값인 1800이 합성보의 유효폭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고장력 볼트 F10T 일면 전단일 때 볼트 한 개당 설계 전단 강도는 고장력 볼트의 설계 전단 강도를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공식은 아니지만 공식이 꽤 난이도가 있어 공기업이나 건축기사 필기에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공식에 필요한 개수들은 이미 문제의 조건에 다 써져 있습니다. 보시면 설계저 한계수는 0.75로 주어져 있고 공칭 전단 강도의 값도 다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값은 F10T입니다. F10T는 고장력 볼트의 등급을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여기서 12가지는 의미가 중요한데 10은 1000MPa급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고로 최대 인장 강도는 1000MPa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M20은 볼트의 직경으로 20mm를 나타냅니다. 2는 볼트의 단면적을 구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일면 전단이라 했으므로 전단면의 수의 값은 1이 됩니다. 이제 공식에 대입해보면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마감한다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풍화중 산정 시 중요도 분류에 따른 중요도 계수를 옳게 나타낸 것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풍화중의 중요도 계수입니다. 우리가 지진응답 계수를 구할 때 쓰는 건축물의 중요도 계수랑 헷갈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풍화중의 중요도 계수를 묻는 문제는 2022년도에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풍화중의 중요도 계수는 설계 풍속을 구할 때 쓰이는데 우리가 이를 실제로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 건축물 설계 하중을 참고해보면 풍화중의 중요도 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면 중요도 계수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중요도 특일 때 중요도 계수는 1로 답은 2번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출제 시 중요도 특일 때만 묻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답만 외워가도 충분합니다. 동일 단면 동일 재료를 사용한 캔틸레버 보 끝단의 집중하중이 작용하였다. P1 이 작용한 부재의 최대 처짐량이 P2가 작용한 부재의 최대 처짐량의 2배일 경우 P1 대 P2는 이 문제는 처짐과 공식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처짐과 공식은 공기업 기출뿐만 아니라 건축기사 필기에서도 난이도가 꽤 있는 공식입니다. 이 문제는 처짐 공식만 알면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구조물을 보니 캔틸레버보에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공식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먼저 해당 보에 P1이 작용했을 때의 처짐량을 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P1이 작용한 부재의 길이는 P2가 작용한 부재의 길이의 2배이므로 L이 아닌 2L을 공식에 대입해줍니다. 마찬가지로 P2가 작용했을 때의 처짐량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에서 P1이 작용했을 때의 처짐량은 P2가 작용했을 때의 처짐량의 2배라고 해주었기에 식에 2를 곱해줍니다. 이제 식을 정리해보면 분모는 같음으로 소거해주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P1과 P2의 비를 물었으므로 답은 1번이 됩니다. 지질력 저항 시스템 중 다음 각 구조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 시스템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6번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건축구조 개념 문제 치고는 단골 문제이니 꼭 공부하시고 넘어가실 바랍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내력벽과 골조, 이중골조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골조 방식은 모멘트 골조와 전단벽 또는 가세골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것은 전단벽이 아니라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모멘트 골조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오답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매번 출제될 때마다 이중골조 방식에 관한 보기가 정답이었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 이중골조 방식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2019년도에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철콘 구조물의 내구성 설계는 건축구조에서 개념 문제를 등장합니다. 이 문제 역시 매번 출제될 때마다 같은 보기가 정답이니 꼭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보기를 보면 철근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전체 염소이온 양은 0.9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콘크리트 시방서를 참고해보면 여기서 염소이온 양의 수치가 틀렸습니다. 0.9가 아니라 0.3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림과 같은 보에서 고정단에 생기는 힘 모멘트는? 다음은 캔틸레버 보에서 고정단에서 생기는 힘 모멘트를 구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직 모멘트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구조물을 보시면 캔틸레버 보에 집중하중과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위를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각 하중에 따른 힘 모멘트를 구하겠습니다. 모멘트는 힘의 크기와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곱해주면 됩니다. 먼저 집중하중은 기준점으로부터 1m 떨어져 있으므로 계산해주면, 그리고 등분포 하중은 먼저 합력의 크기를 구해줍니다. 발인용의 정리에 따라 합력의 크기를 구해주면, 따라서 합력 600kN이 해당 보의 중앙에 작용하게 됩니다. 600kN은 기준점으로부터 1.5m 떨어진 거리에 작용합니다. 이어서 모멘트를 구해주면, 이제 두 모멘트를 더해주면,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 시 고려하는 강도 설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2022년도에도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건축 구조에서 개념 문제는 과락을 피하기 위해 꼭 맞추셔야 하는 필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매번 출제될 때마다 같은 보기가 정답이니 꼭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1번 보기를 보면 철근과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철근과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림과 같은 레티스보에서 3kN일 때 외부재의 축방향력은? 문제에서 보이는 레티스보란 아래 그림과 같이 삼각형 형태의 트러스 구조로 이루어진 보입니다. 여기서 외부재의 축방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비를 이용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트러스 절점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절점법이란 평형 조건식을 이용해서 각 절점에 연결된 부재의 부재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문제에서 3kN이 작용하는 절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절점을 보면 3kN이 하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외부재가 두 개가 보입니다. 이때 이 두 개의 외부재의 축방향력을 구해주면 됩니다. 보시면 경사재이기 때문에 삼각비를 통해서 각 경사재의 수직 성분을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 외부재의 수직 성분은 F에다가 코사인 3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재가 두 개 있으므로 이를 곱해줍니다. 이제 평형 조건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식을 세워보면 고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바닥 슬래브와 철골보 사이에 발생하는 전달력에 저항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이 문제는 2019년도에도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건축 구조에서 개념 문제는 과락을 피하기 위해 꼭 맞추셔야 하는 필수 문제입니다. 매우 쉬운 문제이니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면 바닥 슬래브와 철골보 사이에 발생하는 전달력에 저항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두 가지 다른 재료 사이의 전달력을 전달하도록 강제에 용접되고 콘크리트에 매입된 강제는 시어 커넥터입니다. 시어 커넥터를 쉽게 설명하면 콘크리트와 강제를 연결해주는 강철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참고로 시어 커넥터에 관한 내용은 건축기사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내민보에서 A 지점의 반려값은? 이 문제는 2018년, 2023년, 2024년도에 출제된 적이 있는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내민보란 아래 구조물 같이 단순보에서 한쪽이나 양쪽을 연장한 형태의 보를 말합니다. 내민보에서 지점의 반력을 구하는 것은 단순보의 지점의 반력을 구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 해당 구조물에는 모두 외력이 수직으로 작용하고 수평으로 작용하는 외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점 A와 B의 반력을 수직 반력으로 가정해 줍니다. 이제 힘의 평형 조건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A 지점의 반력값을 물었으니 B 지점을 기준해서 평형 조건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B 지점을 기준으로 모멘트를 구해봅시다. 먼저 B 지점을 기준으로 20kN과 40kN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따라서 보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로 구할 수 있으므로 계산해주면 이와 반대로 수직 반력은 B 지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는 플러스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식을 정리해보면 따라서 수직 반력값은 50kN이 나옵니다. 고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볼트군의 X축부터의 도심 위치를 구하면 단면 1차 모멘트는 면적과 도심으로부터의 수직거리의 곱으로 구합니다. 여기서 도심을 구할 수 있는데 도심은 단면 1차 모멘트 나누기 면적으로 구하면 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볼트 한 개의 면적을 A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각 볼트의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해줍시다. 자, 먼저 이 볼트 두 개는 도심으로부터 80mm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해주면 마찬가지로 다음 볼트 두 개는 도심으로부터 130mm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해주면 마지막 볼트 두 개는 도심으로부터 180mm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해주면 따라서 다 더해주면 단면 1차 모멘트의 값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이제 도심을 구해줍시다. 볼트 8개의 면적은 8A입니다. 도심은 단면 1차 모멘트 나누기 면적으로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단순보에서 순간 탄성 처짐이 0.9mm이었다면 1년 뒤 이 부재의 총 처짐량을 구하면 총 처짐량은 탄성 처짐과 장기 처짐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 처짐의 공식은 외우셔야 하는데 자주 출제되는 편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순간 탄성 처짐은 0.9mm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 처짐만 구해주면 됩니다. 장기 처짐의 탄성 처짐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 개수를 구하는 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식을 세워보면 시간경 과계수는 1.4라고 주어졌고 압축 철근비도 주어졌습니다. 이제 장기 처짐을 구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총 처짐량은 두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